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5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10년 고생한 거 이걸로 퉁쳐. 고작 이 정도가 네 값어치야. 전 남편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제 발밑에 던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상간녀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킥킥 웃었고 시어머니는 제 발밑에 굵은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1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손목인대가 찢어지도록 일해서 키워낸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저는 쓰레기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맨손으로 쫓겨났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가방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서류 한 장의 존재를요. 며칠 뒤 온몸에 문신을 감춘 험악한 사내 수십 명이 트럭을 몰고 그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빗속 골목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싹싹 비비는 사람은 저가 아니라 전 남편이었죠.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구청 민원실 창구 앞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빨간 인주를 찍었습니다. 협의 이혼 합의서 맨 아래칸에 제 도장이 찍히는 순간 10년이라는 세월이 종이장 한 장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위자료 항목에는 커다란 글씨로 전액 포기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직접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 강준혁이 변호사를 시켜 미리 작성해 온 서류였고 저는 그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좀 찍어. 뒤에 사람 기다린다. 강준혁이 창구 옆에 기대선 채로 손목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재촉하듯 그렇게 가볍게요.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 도장을 쾅 내리찍는 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팍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죠. 됐다. 이제 남남이네. 강준혁이 서류 사본을 낚아채듯 집어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창구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구청 복도로 나서자 시어머니 오복순이 긴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복순은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아, 이것 좀 봐. 오복순이 스마트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저희 집 현관문 사진이 떠 있었는데 도어락 위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완료라고 오복순의 둥근 글씨체로 적혀 있었죠. 네 짐은 알아서 챙겨. 아, 근데 집에 있는 거 다 우리 준혁이 명의니까 혼수고 뭐고 손대지 마. 괜히 손댔다간 경찰 부를 거야. 오복순이 스마트폰을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준혁이 어머니 옆에 나란히 서더니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엄마,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그래, 가자. 오늘 식당에 세 사람도 인사시켜야 하고. 모자는 제가 서 있는 복도를 스쳐 지나가며 구청 출입문을 나섰습니다. 오복순이 출입문을 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10년 살림한 거 고맙다고는 해줄게. 근데 이제 얼씬도 하지 마.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복도에 혼자 서서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른쪽 손목에는 아직도 주방에서 무거운 솥을 들다 찢어진 인대의 흉터가 선명했죠. 10년이었습니다. 동네 허름한 국밥집이었던 그 가게를 줄 서서 먹는 대형 식당으로 키워낸 10년.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목이 퉁퉁 붓도록 반찬을 만들고 밤 11시에 주방 바닥을 닦으며 보낸 3650일. 그 세월이 아까
그 빨간 도장 하나에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구청을 나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몇만 원과 체크카드 한 장이 전부였죠. 무작정 걷다 보니 발이 제 청춘을 통째로 삼켜버린 그 식당 앞 골목까지 저를 데려갔습니다. 식당 건너편 전봇대 뒤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카운터에 낯익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포스기 버튼을 누르며 직원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죠. 강준혁의 내연녀 윤세라였습니다. 오복순이 홀 직원 2명을 윤세라 앞에 세워놓고 두 팔을 벌리며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복순의 입모양이 읽혔습니다. 새 사장님이라는 단어가요. 잠시 뒤 오복순이 주방 쪽으로 사라지더니 커다란 검은 쓰레기 봉투를 질질 끌고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봉투 사이로 제 앞치마와 조리용 실내화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오복순은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 그 봉투를 거칠게 내던지고 손을 탁탁 털며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아까 검색해둔 고시원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고시원 방은 한평 남짓한 크기에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맨 밑바닥 갈색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죠. 봉투를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식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은 강준혁도 오복순도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한서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 강태호 어르신이 3년 전 제게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쓰러질 듯이 일하는 모습을 늘 안쓰럽게 바라보셨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건물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와 행정 우편물이 시댁으로 오지 않도록 수령 주소를 제 친정집으로, 이메일은 제 개인 계정으로 꼼꼼하게 돌려놓으셨죠. 그래서 오복순은 지금까지 자기가 건물주인 줄 알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처분할지 저는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가장 아프게, 가장 철저하게 저 사람들이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고시원 문을 나서며 스마트폰 지도 앱에 명동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두고 온 개인 짐을 마저 챙기기 위해 시댁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홀에는 손님들이 제법 앉아 있었죠. 제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윤세라가 저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직원들, 저 사람 좀 내보내. 윤세라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홀 직원 2명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제 양팔을 잡고 홀 한가운데로 밀쳐냈습니다. 밥을 먹던 손님 5-6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그때 주방 쪽에서 오복순이 굵은 소금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복순은 제 발밑에 소금을 한 줌 움켜쥐어 확 뿌리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재수 없는 것이 어딜 또 기어들어와. 나가 꺼져. 소금 알갱이가 제 구두 위로 흩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주방 문이 다시 열리더니 강준혁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강준혁은 제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야, 10년 고생한 거 이걸로 퉁쳐.
고작 이 정도가 네 값어치야. 강준혁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제 발밑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수표가 소금 위에 떨어져 미끄러졌죠. 강준혁은 수표를 던지자마자 뒤돌아서서 윤세라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세라가 강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제 얼굴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주워가. 그거라도 어디야. 윤세라가 입꼬리를 올리며 카운터 위의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수표를 내려다봤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대신 구두 밑창으로 수표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선반 맨 위에 올려둔 제 개인 칼 가방만 조용히 챙겨 들었죠. 식당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택시를 잡아 타며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명동이요. 을지로 뒷골목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20분쯤 달려 명동 뒷골목에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죠. 성진 대부업이라는 글씨가 반쯤 벗겨진 간판 아래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허름한 전당포 같았지만 이 골목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명동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채업자 장 회장의 본거지라는 것을요. 빌린 돈을 못 갚으면 피도 눈물도 없이 뼈끝까지 추심하는 것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철문 앞에 서자 안에서 덩치 큰 남자 2명이 나왔습니다. 어깨가 문짝만한 사내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 명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뭔 일이시오?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건물 매매건으로요.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꼭대기층에 장 회장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담배 연기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넓은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머리가 반쯤 센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운 게 웃는 얼굴인데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장 회장이었습니다. 앉아봐요. 장 회장이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장 회장 앞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죠. 장 회장이 등기부등본을 집어들고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며 서류를 읽었습니다. 주소와 평수를 확인하더니 눈썹이 슬쩍 올라갔습니다. 이거 꽤 알짜배기 물건인데. 근데 왜 나를 찾아온 거요? 부동산 가면 제값 받을 수 있는 건물 아니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장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드리겠습니다. 몇 억이고 깎아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장 회장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조건이라 말해봐요. 지금 그 건물에서 제 허락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인데 한 푼의 월세도 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자비 없이 쫓아내 주십시오.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사무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 회장이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시세보다 수억 싸게 이 건물을 내한테 넘기겠다. 대신 불법으로 깔아앉은 놈들을 내쫓아달라. 이 말이지. 네. 장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명동 골목 아래를 내려다보며 새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좋소. 마음에 드는 거래야. 장 회장이 돌아서며 책상 서랍에서 매매계약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금액을 적고 제 인감을 확인하고 자신의 도장을 나란히 찍었습니다. 계약서 2장에 빨간 도장이 나란히 찍히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죠.
장 회장이 금고를 열어 두툼한 수표 묶음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성금이요. 나머지는 등기 이전 끝나면 바로 치르겠소. 저는 수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장 회장이 사무실 문 옆에 서 있던 부하 2명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 내일 아침 관공서 문 열자마자 등기 이전 처리해. 서류 떨어지는 즉시 작업 들어간다. 깔끔하게 밀어. 부하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명동 뒷골목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때렸죠. 저는 가방 안의 수표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시댁 식당에서 2블록 떨어진 후미진 골목에 며칠 전부터 눈여겨둔 빈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붙은 작은 가게였죠. 택시에서 내려 부동산에 들어가 계약서를 쓰고 성금에서 보증금과 권리금을 치렀습니다. 열쇠를 넘겨받고 빈 상가 문을 열었을 때 먼지 쌓인 작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여기에 주방 설비를 들이고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저는 빈 가게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장 회장의 법무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장 회장 명의로 깔끔하게 마무리됐죠. 그 사이 저는 새 가게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방 설비업체 기사들이 가스레인지와 업소용 냉장고를 들여놓고 저는 직접 벽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간판도 없이 홍보도 없이 제 손으로 끓여낸 된장찌개와 반찬 12가지를 차려놓고 조용히 첫 점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회사원 서너 명이 냄새를 맡고 들어온 게 첫 손님이었죠. 바로 그 시각 시댁 식당에는 우체부가 등기우편 하나를 배달했습니다. 오복순이 카운터에서 등기우편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죠. 수년간 임대료 미납 및 소유주 변경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이었고 발신일란에는 성진대부업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내용 증명을 읽다 말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뭔 사기야? 성진대부업? 이 건물이 내 건물인데 무슨 소유주가 바뀌어? 누가 이런 장난질이야? 오복순이 내용 증명을 양손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쑤셔 넣으며 홀 직원을 불렀습니다. 야, 이런 거 오면 그냥 버려. 요즘 사기꾼들이 하도 설쳐서 별걸 다 보내. 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쓰레기통을 치웠습니다. 오복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윤세라에게 오후 예약 손님 명단을 확인하라고 소리쳤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강준혁이 식자재를 주문하러 나갔다가 동네 부동산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부동산 유리문 안쪽에서 사장과 손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강준혁의 귀에 익숙한 주소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 건물 말이야. 명동 쪽 대부업체한테 넘어갔다더라고. 사채업자래. 강준혁이 멈칫하며 부동산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금 무슨 건물이요? 어디가 넘어갔다고요? 부동산 사장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강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아, 거기 식당 하시는 분 맞죠? 그 건물 등기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강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부동산을 뛰쳐나간 강준혁은 곧장 구청으로 달려가 무인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 발급 버튼을 눌렀죠. 기계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강준혁이 등기부등본을 낚아채듯 잡아들고 소유자란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소유자 한서진, 현 소유자 성진대부업 대표 장영철,
강준혁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전 소유자에 적힌 이름이 자기 어머니도 자기 자신도 아닌 제 이름이었던 겁니다. 한서진이 건물이 서진이 명의였다고. 강준혁이 등기부등본을 움켜쥔 채 구청 로비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신음을 흘렸죠. 30분 뒤 강준혁이 등기부등본을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복순이 카운터 뒤에서 장부를 정리하다 아들의 얼굴빛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준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강준혁이 등기부등본을 오복순 앞에 펼쳤습니다. 오복순이 돋보기를 코에 걸치고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전 소유자, 한서진현 소유자, 성진 대부업. 오복순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건물이 그년 이름이었어? 네 아버지가 이 건물을 그년한테 넘긴 거야? 오복순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년이 이걸 사채업자한테 팔아넘겼다고? 명동 사채업자한테? 강준혁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온 그 내용 증명 있잖아. 성진 대부업에서 온 거. 그거 사기가 아니었어. 진짜였다고. 오복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찢어버렸잖아, 그걸. 오복순이 쓰레기통 쪽을 돌아봤지만 그 쓰레기는 진작에 수거되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금 당장 그년을 찾아가야 해. 이 건물은 우리 건물이야. 내가 30년 넘게 장사한 건물이라고. 오복순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출입문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강준혁이 오복순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전화도 안 돼. 그럼 찾아. 동네를 다 뒤져서라도 찾으란 말이야. 그날부터 강준혁과 윤세라는 동네 골목골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을 헤맨 끝에 윤세라가 시댁식당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골목에서 작은 백반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가게 안에 제가 혼자 서서 국을 끓이고 있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던 거죠. 윤세라가 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어. 이 근처에서 백반집을 차렸더라. 지금 와. 30분도 지나지 않아 강준혁이 도착했습니다. 강준혁은 제 백반집 유리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유리문이 벽에 부딪혀 쩌렁쩌렁 소리를 냈죠. 점심을 드시던 손님 네 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준혁이 홀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서진, 지금 당장 나와. 저는 주방 칸막이 뒤에서 국자를 내려놓고 홀로 나왔습니다. 건물을 팔아먹었어? 우리 식당 건물을 사채업자한테 팔아먹은 거야? 강준혁이 제 앞까지 다가오며 등기부등본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준혁의 뒤를 따라 들어온 윤세라가 카운터 위에 반찬통을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반찬통이 엎어지며 김치 국물이 바닥에 튀었죠. 이 도둑년이 시아버지한테 유산을 사기쳐서 빼돌린 거 아니야? 어디서 공동재산을 훔쳐? 윤세라가 제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찔렀습니다. 강준혁이 손님들의 밥상 위에 놓인 국그릇을 팔로 쓸어 엎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며 손님 한 분이 비명을 지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장 구석에 설치해둔 CCTV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각도가 홀 전체를 잡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영업방해 신고입니다.
가게에 난입해서 손님 밥상을 엎고 집기를 부수고 있습니다. 강준혁이 제 손에 든 스마트폰을 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야, 끊어.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10분 뒤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그릇과 음식물, 깨진 반찬통을 본 경찰이 강준혁과 윤세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 여자가 우리 건물을 팔아먹어서. 강준혁이 수갑을 찬 채 뒤를 돌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돌려놔, 한서진. 그 건물 반드시 돌려받을 거야. 두고 봐. 저는 경찰에게 다가가 미리 뽑아둔 CCTV 영상이 저장된 USB와 부서진 집기에 견적서를 건넸습니다. 합의 생각 없습니다. 전부 처벌해 주십시오.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저는 엎어진 밥상과 깨진 그릇 사이에 홀로 서서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국물을 닦기 시작했죠. 강준혁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건물을 판 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넣어달라고 떼를 썼죠. 하지만 수년간 제 명의의 건물에서 월세 한 번 내지 않고 장사를 해온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승산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강준혁은 억지로 수임료를 쥐어주며 소송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사이 장 회장 쪽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자진 퇴거 기한으로 정해둔 날짜가 지나자마자 장 회장의 법무팀은 법원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넣었습니다. 동시에 식당 안의 물건들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 집행관이 직접 나와 가게 곳곳에 고시문을 붙였죠. 본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 금지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건물 내 물품의 이동 및 반출을 금한다. 법원 직인이 찍힌 노란 종이가 식당 출입문, 주방문, 심지어 카운터 옆 벽에까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온 단골 손님이 출입문의 고시문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섰죠. 여기 사채업자한테 넘어간 거래. 진짜? 그럼 여기서 밥 먹으면 안 되겠다. 소문은 하루 만에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줄을 서던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점심시간에도 홀에 앉은 손님이 2~3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윤세라였습니다. 윤세라는 강준혁이 잠든 새벽에 식당 금고를 열어 남은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강준혁의 옷장에서 명품 시계 2개를 빼내 자신의 가방에 쑤셔 넣었죠. 윤세라는 스마트폰으로 중고거래 앱을 열어 시계 사진을 찍어 올리며 도망칠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은 줄어드는 매출에 다급해져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이미 건물이 남의 명의로 넘어간 상황에서 대출을 내어줄 리가 없었죠. 결국 강준혁은 이자가 높기로 유명한 저축은행과 캐피탈 회사를 전전하며 대출을 끌어모았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밀린 식자재비, 직원 월급까지 전부 빚으로 메꾸기 시작한 겁니다. 오복수는 텅 빈 식당 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3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오복순이 카운터에 이마를 박듯 엎드리며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홀 직원이 어쩔 줄 몰라 물컵만 내밀었죠. 반면 제 백반집은 뜻밖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과 윤세라가 난동을 부리던 날 밥상이 엎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사장님 불쌍하더라. 혼자서 장사하는데 전 남편이 쳐들어와서 난리를 치더라고. 진짜? 나도 가봐야겠다. 목격자들이 지인을 데려오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작고 초라한 백반집에 하나둘 손님이 채워지기 시작했죠.
점심시간마다 4개뿐인 테이블이 꽉 찼고 자리가 없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시장을 돌며 그날 쓸 식자재를 직접 골랐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육수를 끓이고 반찬 12가지를 만들고 홀 바닥을 닦고 밤이 되면 그날의 매출을 한 푼도 빠짐없이 장부에 적었죠. 통장 잔고가 조금씩 불어나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이건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로지 제 손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몇 달간의 짧은 법적 다툼은 허무할 정도로 빨리 끝이 났습니다. 강준혁 측 변호사는 건물이 원래 강준혁 가족의 재산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재산세 납부 내역에도 제 이름이, 시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증여 서류에도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월세를 낸 적이 있다는 증거는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죠. 법원은 장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물을 비우라는 판결문이 강준혁 앞으로 날아든 날, 강준혁은 변호사 사무실 복도에서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 건물에서 30년을 장사했는데 나가라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사장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습니까? 임대료 납부 기록이 한 건도 없는데 법원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강준혁이 복도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쓰러지며 복도에 쇳소리가 울렸죠. 판결문을 손에 쥔 장 회장은 그날 저녁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 회장이 책상 위에 판결문을 펼치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법원에서 비우라고 했으니까 비워야지. 날짜 잡아.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 한 놈도 빠짐없이 밀어내.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장 회장이 판결문을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 뒷골목의 네온 사인이 장 회장의 얼굴 위에 붉은 빛을 드리웠죠. 저는 그날 밤에도 백반집 주방에서 다음날 쓸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을 써는 칼날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될 때마다 며칠 뒤에 벌어질 일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법원이 정한 강제 퇴거일, 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시댁 식당 앞 도로에 대형 트럭 2대가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죠. 어깨가 떡 벌어진 덩치 큰 사내들이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맨 앞에 선 사내가 식당 출입문을 열어젖히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홀에 앉아 밥을 먹던 손님 67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여기 계신 손님들은 지금 바로 나가주십시오. 법원 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입니다. 사내가 굵은 목소리로 한번 외치자 손님들이 젓가락을 놓고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값을 내지도 못한 채 출입문으로 빠져나가는 손님들 사이로 검은 점퍼의 사내들이 줄지어 밀려 들어왔죠. 한 사내가 홀 구석의 의자를 번쩍 들어 트럭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쇠 의자가 도로 위에 쨍그렁 부딪히며 튕겨나갔죠. 다른 사내 둘이 테이블을 양쪽에서 잡아들고 출입문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밥그릇이 깨지며 홀 바닥에 흰 사기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주방에서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오복순이 홀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 식당 집기를 하나씩 들어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거든요. 야, 이놈들아.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가게에서 행패야. 오복순이 주방으로 되돌아가더니 물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내 하나를 향해 물을 확 끼얹고 다시 카운터 위에 놓인 굵은 소금 봉지를 집어들어
사방으로 뿌려댔습니다. 나가, 다 나가라고.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30년을 여기서 장사했어. 30년. 오복순이 소금 봉지를 내던지며 악을 썼지만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의 고함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이 벽에 걸린 액자를 뜯어내고 냉장고를 질질 끌어냈죠. 그때 식당 출입문이 열리며 장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 코트를 걸친 장 회장은 난장판이 된 홀 바닥을 느긋하게 둘러보며 양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부하 한 명이 재빠르게 라이터를 켜불을 붙여줬죠. 장 회장이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빨아들이며 아수라장 속에 홀로 서 있는 오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오복순은 장 회장을 노려보며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대장이야? 당장 이것들 데리고 나가. 여기는 내 건물이라고, 이 사기꾼들아. 장 회장이 담배를 재떨이도 없는 바닥에 비벼 끄며 오복순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 남았을 때 장 회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혀있던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나는 명동에서 돈놀이하는 장영철이라는 사람이요. 이 건물 새 주인. 장 회장이 매매 계약서를 펼쳐 오복순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에 찍힌 빨간 도장 2개가 오복순의 눈에 들어왔죠. 매도일란의 한서진, 매수일란의 장영철. 오복순의 눈동자가 매도일란의 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서진. 오복순이 계약서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장 회장이 서류를 슬쩍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지지 마시오. 원본이니까. 오복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주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건물이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 며느리가 자기 눈앞에 이 사내한테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머리를 때린 겁니다. 그년이 건물을 당신한테. 오복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다 끊어졌습니다. 오복순의 두 눈이 뒤집히더니 오른손으로 뒷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고 상체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오복순이 식당 타일 바닥 위에 쓰러졌습니다. 입가에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엄마. 주방 쪽에서 뛰어나온 강준혁이 바닥에 쓰러진 오복순을 껴안았습니다. 오복순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흰자만 보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강준혁이 오복순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의 사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솥을 끌어내고 벽에 붙은 선반을 뜯어내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죠. 강준혁이 벌떡 일어나 장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치켜들어 장 회장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죠. 하지만 주먹이 닿기도 전에 양옆에서 사내 2명이 강준혁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강준혁이 무릎을 꿇리며 바닥에 얼굴이 눌렸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강준혁의 뺨이 짓눌리며 신음이 새어나왔죠. 이 손 나. 장 회장이 강준혁을 내려다보며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여기 물건 하나라도 빼돌리면 그땐 나한테 빚진 거요. 내 돈 떼먹은 놈이 어떻게 되는지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오. 그 틈에 카운터 뒤에 있던 윤세라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 남은 현금 다발을 가방에 쓸어 담고 주방 뒷문 쪽으로 몸을 숨겼죠. 뒷문을 열고 골목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밖에서 지키고 있던 사내 하나가 윤세라의 가방끈을 잡아챘습니다. 어디 가시오? 윤세라가 가방을 놓지 않으려 버둥거렸지만 사내가 가방째 윤세라를 잡아당겨 골목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현금 다발이 더러운 골목 바닥에 흩어졌죠.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복순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와중에도 사내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판을 뜯어내고 남은 집기를 모조리 도로변 펜스 밖으로 내던졌죠. 냄비, 국자, 식탁, 의자, 간판 조각이 도로 위에 쓰레기처럼 널브러졌습니다. 저는 길 건너 제 백반집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든 것이 보였죠. 10년간 저를 식모 취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탐욕으로 쌓아 올린 것들과 함께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요. 마지막으로 사내 한 명이 식당 셔터를 내리고 육중한 철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자물쇠가 딸깍 잠기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죠. 텅 빈 건물 앞 도로에는 깨진 그릇과 부서진 가구들만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점심 손님을 맞을 시간이었습니다.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쫓겨난 다음 날부터 강준혁과 윤세라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둘의 무기는 스마트폰이었죠. 윤세라는 배달앱에 가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며 수십 개의 계정을 만들어 제 백반집에 1점 별점을 매기기 시작했죠. 된장찌개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사진은 너무 징그러워서 못 올립니다. 반찬에서 쉰내가 났어요. 먹고 나서 배탈이 심하게 났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위생 상태가 최악입니다. 주방이 어떤 상태인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하루에 서너 개씩 매일같이 악성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윤세라는 계정마다 문체를 조금씩 바꿔가며 마치 여러 사람이 쓴 것처럼 꾸몄죠. 강준혁은 더 교묘했습니다. 지역 주민 수만 명이 가입한 인터넷 맘카페에 익명으로 가입했습니다.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도 새 계정을 팠죠. 강준혁이 올린 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아버지를 속여서 유산을 가로채고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은 동네 식당 사장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글 안에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어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꼬드겨 재산을 빼돌렸다. 평생 장사한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고 건물을 사채업자에게 팔아먹었다. 불쌍한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제 백반집 상호와 대략적인 위치까지 적어 놓았죠. 자극적인 제목과 억울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3,000을 넘겼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있다니 소름 끼치네요. 치매 걸린 시아버지한테 도장 찍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저 식당 절대 안 갑니다. 불매합니다. 댓글창이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글을 읽은 동네 주민 몇 명이 실제로 제 백반집을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출입문에 날계란 서너 개를 던지고 도망갔죠. 유리문에 노란 달걀물이 흘러내렸고 문 옆 벽에는 욕설이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준혁과 윤세라는 구청 위생과에 전화를 걸어 제 백반집이 무허가 시설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에도 탈세 의혹으로 민원을 넣었죠. 영업이 한창인 점심시간 구청 위생과 직원 2명이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0 반집 사장님이시죠. 위생 점검 민원이 접수되어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주방을 살피고 냉장고를 열어보는 동안 밥을 먹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저를 놓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위생 점검 나온 식당에서 밥을 먹겠어?
위생과 직원은 아무 문제를 찾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이미 손님들은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텅 빈 홀에 저 혼자 남았죠. 배달의 평점은 5점 만점에 1.8점까지 떨어졌습니다. 맘카페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은 당근마켓까지 번졌고 줄을 서던 점심 손님은 일주일 만에 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방을 도와주던 아주머니 한 분이 홀에 나와 앞치마를 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장님, 나도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손님이 이렇게 없으니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요. 아주머니 사정은 제가 잘 알죠. 괜찮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아주머니가 나가고 저는 혼자 홀 바닥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테이블 다리 밑을 닦는데 출입문 쪽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텅 빈 홀을 둘러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죠. 장사 잘 되나 보네. 손님이 바글바글하다.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준혁이 빈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올린 글 봤지. 댓글이 몇백 개가 달렸더라. 불매 운동까지 하더라고. 강준혁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한서진, 솔직히 말해서 너 이대로면 한 달도 못 버텨. 그래서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러 왔어. 무슨 제안인데? 1억만 줘. 그러면 내가 올린 글 다 지워줄게. 맘카페도, 당근마켓도, 배달앱 리뷰도 전부. 깔끔하게. 강준혁이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며 제 눈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1억이면 싸지. 이 가게 접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저는 강준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른손을 앞치마 주머니 안으로 넣어 스마트폰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1억을 주면 진짜 다 지워주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올린 건 내가 지울 수 있으니까. 돈만 주면 바로 지워줄게. 세라가 올린 배달앱 리뷰도 내가 말해서 다 삭제시킬 테니까. 강준혁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잘 생각해. 시간은 없어. 강준혁이 출입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시간 3분 47초. 강준혁이 자기 입으로 글을 올렸다고 말한 것, 윤세라가 배달앱 리뷰를 조작했다고 말한 것, 1억을 요구한 것까지 전부 담겨 있었죠.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카운터 뒤 컴퓨터를 켰습니다. 바탕 화면에 만들어둔 폴더가 있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제 이름으로 납부된 수년치 재산세 내역, 강준혁의 외도를 증명하는 사진들, 위자료 전액 포기가 적힌 협의 이혼 합의서, 강준혁과 윤세라가 제 백반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끌려가는 CCTV 영상 캡처본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워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감정적인 단어는 한 글자도 쓰지 않을 겁니다. 서류와 증거만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첫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완성된 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감정적인 문장은 전부 지웠고 서류와 증거 사진의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마우스 커서를 업로드 버튼 위에 올려놓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쉰 뒤 클릭했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 글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통받고 있는 500 반집 사장입니다. 글의 첫머리에 건물 등기부등본 원본 사진을 올렸습니다. 소유자란에 찍힌 제 이름과 날짜가 선명했죠.
바로 아래에 제 이름으로 납부된 수년치 재산세 고지서 내역을 나란히 붙였습니다. 개인정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이게 했죠. 이 건물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제게 직접 명의를 넘겨주신 건물입니다. 재산세도 수년간 제가 납부했습니다.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속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 협의 이혼 합의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강준혁의 외도가 이혼 사유로 적혀 있었고 위자료 전액 포기 항목이 또렷하게 보였죠. 제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고 위자료도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파탄낸 것은 제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CCTV 영상 캡처본 4장을 순서대로 올렸습니다. 강준혁이 제 백반집에 들어와 손님의 밥상을 팔로 쓸어엎는 장면,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장면, 윤세라가 카운터 위에 반찬통을 바닥에 쏟는 장면, 수갑을 차고 경찰에 끌려나가는 강준혁의 뒷모습, 4장의 사진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게에 찾아와서 손님들의 밥상을 엎고 집기를 부쉈습니다. 현재 재물손괴와 영업방해로 고소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강준혁의 녹취록 텍스트를 올렸죠. 내가 올린 글 봤지. 댓글이 몇백 개가 달렸더라. 1억만 줘. 그러면 내가 올린 글 다 지워줄게. 세라가 올린 배달앱 리뷰도 내가 말해서 다 삭제시킬 테니까. 강준혁이 자기 입으로 글을 올렸다고 인정한 부분, 윤세라의 배달앱 리뷰 조작을 시인한 부분,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부분이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겪고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판단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글을 올리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은 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점심 장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빨랐습니다. 글이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0을 넘겼습니다. 2시간 뒤에는 5000을 찍었죠.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랑 재산세 내역이면 확실한 거 아닌가요? 시아버지가 직접 넘겨준 건물이 맞네요. 녹취록 보세요. 자기가 올렸다고 직접 말했잖아. 이거 완전 협박 아니에요? 세상에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못 받은 사람한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전 남편이 올린 글 보고 저도 욕했는데 완전히 속았네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저를 마녀 사냥하던 사람들이 등기부등본과 녹취록 앞에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뒤집어진 겁니다. 맘카페 게시판에 새로운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전 남편 강준혁 고발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협박까지. 배달앱 별점 테러 패턴 분석해봤어요. 한 회원이 배달앱에 달린 1점 리뷰 수십 개의 작성 시간과 문체를 하나하나 비교 분석한 글을 올렸습니다. 리뷰가 올라온 시간대가 거의 일정했고 비슷한 단어와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죠. 이거 한 사람이 계정 바꿔가면서 쓴 거 맞습니다. 경찰에 신고합시다. 맘카페 회원 30명 넘게 이름을 올려 윤세라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집단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맘카페와 당근마켓 곳곳에 제 백반집 주소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님 억울하게 당한 거 다 읽었어요. 우리가 돈줄 내줍시다. 내일 점심에 가족이랑 갈게요. 좌표 찍어주세요. 배달앱으로 주문할게요. 다들 5점 리뷰 달아주세요. 다음 날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려고 셔터를 올리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10명, 20명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줄이 이어져 있었죠. 맨 앞에 선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맘카페 보고 왔어요.
힘내세요. 뒤에 서 있던 젊은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글 다 읽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먹고 갈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주방에 들어가 가스불을 켜고 육수 냄비를 올렸습니다. 혼자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찬을 담고 밥을 퍼서 내고 그릇을 치우고 다시 반찬을 담았죠. 손이 4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배달앱에는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포스기 화면에 주문이 쌓여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죠. 5점 리뷰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사장님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맘카페 보고 왔는데 단골 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테이블이 한 번도 비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줄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매진 안내를 붙여야 했죠. 그날 저녁 강준혁에게 경찰서 출석 통보가 날아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 혐의였습니다. 맘카페에 올린 글과 녹취록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죠. 강준혁은 경찰서에 끌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강준혁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준혁은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면 직원이 알아보고 수군거렸고 길을 걸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죠. 맘카페에 얼굴이 공개된 건 아니었지만 좁은 동네에서 소문은 빛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강준혁이 10년간 조강지처를 부려먹고 버렸다는 것. 상간녀를 데려와 식당에 앉혔다는 것. 건물에서 쫓겨나자 인터넷에 가짜 글을 도배하고 1억을 뜯으려 했다는 것. 동네 사람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주방 바닥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인 2다리가 후들거렸죠.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어보니 5점 리뷰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점이 1.8점에서 4.6점으로 올라가 있었죠. 스마트폰을 가슴에 안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와 눈물인지 불빛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팔아넘겼던 시댁식당 건물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자본이 투입되어 번듯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섰고 밤낮 없이 환한 불빛을 밝히며 손님들로 북적였죠. 그 건물 앞을 지나갈 때면 오복순이 소금을 뿌리던 홀도 제가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던 주방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강준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리하게 끌어다 쓴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억지로 밀어붙인 소송에서 진, 뒤, 장 회장 측이 걸어온 손해배상 청구까지 겹쳤죠. 수억 원의 빚더미에 깔린 강준혁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과 물류 창고를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번 돈은 고스란히 빚 갚는데 빨려 들어갔죠. 장 회장 쪽에서 보낸 사람들이 강준혁의 일터까지 찾아와 독촉을 했고 강준혁은 번호를 바꿔가며 이 동네 저 동네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윤세라는 진작에 사라졌습니다. 강준혁이 빈털터리가 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배달앱 리뷰 조작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강준혁의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까지 빼들고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죠. 강준혁에게 남은 건 빚과 정가 기록뿐이었습니다. 오복순의 소식은 동네 사람들 입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강제 퇴거날 쓰러진 뒤 병원에 실려갔던 오복순은 몸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 오래 있을 형편이 되지 못해 산동네 꼭대기 좁은 월세방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강준혁이 빚쟁이한테 쫓기느라 얼굴을 비추지 못하니 오복수는 그 좁은 방에 혼자 누워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제 백반집에 들러 밥을 먹다가 슬쩍 말을 꺼낸 적이 있었죠. 사장님 시어머니 있잖아요. 요즘 동네 복지사가 가끔 들르는데 볼 때마다 며느리 이름을 부르면서 온다더라고요. 저는 국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숟가락을 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밥 타령을 하신대요. 며느리가 해주던 밥이 먹고 싶다고.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다음 손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가늘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며 골목 바닥에 물웅덩이가 고였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마지막 손님을 보낸 뒤 저는 홀 테이블을 행주로 닦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유리창 쪽을 돌아봤죠. 빗속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후드 달린 점퍼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점퍼가 비에 흠뻑 젖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죠. 유리창에 코를 거의 대다시피 하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반년 전의 강준혁이 아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만큼 볼살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점퍼 지퍼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가 거무튀튀하게 탄 것이 며칠째 씻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강준혁이 유리창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준혁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유리창 밖의 빗소리에 묻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강준혁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 바닥에 두 무릎이 닿았고 바짓단이 물웅덩이에 잠겼습니다. 강준혁이 두 손을 모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을 맞대고 빌듯이 간절하게 쉬지 않고요. 서진아. 유리창 너머로 강준혁의 목소리가 가물가물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나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그것만이라도. 강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빗물이 강준혁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그것이 빗물인지 다른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밥 한 끼만 먹여줘.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제발. 강준혁이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비비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젖은 바닥에 거의 닿을 듯이 숙여졌죠. 저는 행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빗속에서 무릎 꿇고 양손을 비비는 강준혁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구청 복도에서 콧노래를 불렀던 사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제 발밑에 던졌던 사람, 상간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제 앞에서 웃었던 사람, 제 백반집에 쳐들어와 손님의 밥상을 엎었던 사람, 인터넷에 가짜 글을 올리고 1억을 뜯으려 했던 사람. 저는 유리창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벽에 걸린 블라인드 끈을 잡고 천천히 아래로 당겼습니다. 블라인드가 사르르 내려오며 강준혁의 얼굴이 아래에서부터 지워졌습니다. 이마가 사라지고 눈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닿을 듯 숙인 고개가 사라졌죠. 블라인드가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밖에서 강준혁이 무어라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빗소리에 섞여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주방 불을 껐습니다. 홀 조명을 하나씩 끄고 카운터에 앉아 오늘의 매출을 장부에 적었습니다. 제 백반집은 맘카페 주민들의 꾸준한 응원과 입소문 덕분에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바로 옆 상가의 계약까지 마쳤죠. 벽을 터서 홀을 2배로 넓히는 공사가 다음 주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장부를 덮고 서랍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꺼냈습니다. 대표자 한서진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찍힌 숫자가 반년 전 고시원 방에서 몇만 원짜리 지갑을 들여다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홀 조명을 모두 끄고 출입문을 나서며 셔터를 내렸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골목 바닥에 물웅덩이 위로 가로등 불빛이 일렁였고 강준혁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빈틈이 벌어지며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시장을 돌아야 합니다. 넓어진 가게에 채울 반찬거리를 골라야 하니까요. 저는 운동화 끈을 고쳐 메고 고시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서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소금을 뿌리며 며느리를 쫓아내던 시어머니는 좁은 월세방에 홀로 누워 그 며느리가 차려주던 밥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수표를 발밑에 던지며 콧방귀를 뀌던 전 남편은 빚쟁이에게 쫓기다 빗속 골목에서 무릎을 꿇고 밥 한 끼를 구걸했죠. 카운터에 앉아 새 안주인 행세를 하던 상간녀는 돈만 챙겨들고 야반도주해 버렸고요. 남의 10년을 공짜로 삼키고도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한서진의 복수는 단순히 건물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서름 속에서 짓밟혔던 자기 자신을 되찾은 과정이었죠. 쓰레기 봉투에 담겨 뒷골목에 내던져졌던 사람이 자기 이름 석자가 박힌 가게 앞에서 당당히 셔터를 올리기까지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한이 서렸을지 비슷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은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 것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다 보면 문득 돌아보게 되죠.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가족은 성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쓰러질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